자,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해드린 것처럼 SK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영준 연구위원 모시고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래도 한 25분 하니까 네. 조금 더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떤 얘기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아무래도 뭐 어제 밤중에 네. 많이들 뭐 지금 많이 이제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네. 많이들 또 출근하시면서 또 많이 보시겠죠. 그럼요. 네. 네. 근데 많이 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최근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장세이긴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미국에서 나스닥 기준으로 4%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고 네. 또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워낙 강세. 네. 그리고 어제 장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꽤 의미 있게 들어왔고 네. 또 시간 외에서도 뭐 장 종료된 이후에 많이 들어왔던 모습들 그리고 역외 시장에서 NDF 시장에서 워낙 강세가 상대적으로 좀 가팔랐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조건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오늘 뭐 투자자분들의 발걸음은 좀 가볍지 않을까. 어제 한국 우리 국내 시장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뭐 어제 저녁에 분석들이 많이 나왔고 저희는 이제 시간상 뉴욕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네. 아주 짧게 어제 그 외국인 움직임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마 어제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일단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뭐 중국의 뭐 리오픈 네. 이야기도 덧붙여졌었고 네. 또 특히나 이제 시간 외에서 장 종료된 이후에 네. 확인해 보니까 뭐 전기전자 쪽으로 좀 집중된 경향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의 외국인 흐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포트를 압축적으로 가져가면서 대형주 위주의 네. 어떤 그런 매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제 실제로 코스피의 수익률이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네. 좋았던 게 네. 결국 그런 대형주 수급 그리고 그 대형주에 대한 매수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었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던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대형주를 산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외국인이 사면 대형주가 더 많이 오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런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어제 뭐 환율도 그렇고 네. 오늘 역외 시장에서도 그렇고 역외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발생시켰던 파월 의장의 중요했던 발언 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워낙에 지금 포트를 많이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라든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서 뭐 우리 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과매도 네. 뭐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늘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과매도 국면에서는 또 이런 호재들에 민감한 국면에서는 또 이런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제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짧게 짚어보면서 보자면 파월 의장의 얘기에 굉장히 환호를 한 거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예상 외의 비둘기적인 발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저는 사실 예상외로 비둘기였다기보다는 그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명확히 해줬다라는 명확히 부분에 해줬다. 좀 포커스를 두고 싶고요. 뭐 많이들 지금 뭐 코멘트도 나오고 의견들이 나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 뭐 12월 FMC에서 50bp 인상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완전히 못을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못 박는 네, 거. 네, 그게 그렇죠. 땅땅.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어제 파월 의장이 꺼냈던 얘기는 결국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추가적으로 경기라든지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게 다시 말해서 우리 투자 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뭐 피보팅에 대한 기대라든지 그에 앞서서 뭐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기대했던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보다는 시장이 조금 앞서 나가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그 둘 간의 간극이 명확한 발언을 통해서 조금 좁혀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떤 과매도의 상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를 보였던 게 이게 연준 의장 발언에 대한 해석이자 시장 반응에 대한 결과물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 반응이 어제 보면 시장을 보면 뭐 CPI 숫자 나오듯이 탁 나오면 그냥 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엔 조금 올랐다가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다들 계속 올랐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해 보는 곱씹다가, 건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다 좋은 말씀이시고 다 맞으니까 다 맞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시장이 뭐 연준보다 앞서갔다 이런 말 안 했죠. 그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이제 겁나는 얘기였잖아요. 야, 우리 네들로 앞서가지 마. 네. 우리는 아직 생각 안 바뀌어서. 근데 이 얘기를 대놓고 하진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 얘기야 뭐 원래 뭐 할 만한 얘기 네. 하나만한 얘기 쭉 한 네, 건데 맞습니다. 결국은 험악한 소리 안 한 게 사람들이 좀 안도를 시켰다. 그렇게 네. 해도 봐집니다. 비둘기적인 말은 분명히 안 했는데 엄청나게 비둘기로 보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특별한 연준 얘기는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장 왜 이렇게 흥분해? 그러지 마라는 발언들이 좀 있었기 엄청 때문에. 많았죠. 근데 그 네. 얘기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최근 들어서 뭐 블러드 총재라든지 또 일부 그 매파적인 색채를 띠는 분들도 뭐 잠시 약간 좀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많은 뭐 공감대가 형성이 되다가 최근에 약간은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세요. 네. 그래서 뭐 워낙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면 뭐 시장이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여지에 대해서 지난 FOMC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속도 조절론이 거론이 됐지만 그 성명서에서도 밝혔고 실제로 의사록에서도 여러 이 테이블 위에 꺼내져서 그런 논의들이 오갔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는 여러 매파적인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네. 결국은 의사결정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 소통 차원에서 그 간극을 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기대의 통제 네. 이런 것들이 그런 좀 멘트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뭐 최근에 그런 발언들이 나오긴 했었죠. 그러면 이제 결국 좀 앞을 쳐다보면 FMC가 지금 12월 뭐 2주 있다 하잖아요. 네. FMC의 중요성은 조금 더 오히려 좀 줄어들었고 네. 이렇게 하고 2주 있다 딴소리 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고 보면 결국 CPI하고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인데 고용 관련돼서 좀 어떻게 지금 네.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최근 들어서 고용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요 고용 부분에서 지금까지 견조했다고 해서 계속 견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견조하다 하면 워낙에 지금 구인도 많고, 예.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도 많고, 예. 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뭐 미스매치가 오히려 지금 초과 수요 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라고는 이야기하고 실적들도 안 좋지만 이게 오히려 그 일자리가 그러니까 감소하는- 견조하다는 거는 이제 일자리가 괜찮게 꾸준히 있다. 네. 네, 그런 뜻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이 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뭐 피보팅이나 속도 조절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렇게 고용이 좋은데,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너무나 괜찮은 모습을 네,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기대와 실제 정책 결정의 차이가 나올 수도 있다고도 보는데 사실 고용에서 이 자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 네. 수가 있을까요? 네. 이 6페이지를 보면 최근 들어서 이런 소식들이 많죠.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네. 아마존이나 메타라든지 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엄청 나옵니다. 이런 기업들의 어떤 그 해고, 네. 네. 해고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상당히 좀 꽤 큰 규모로 네, 네. 이렇게 네. 나오고 있어서 지금까지 뭐 차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뭐 해고와 관련된 뭐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 이번 11월에 발표된 여러 가지 숫자들 그리고 전망치들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누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소식 그리고 감원 계획 이런 것들이 발단이 되면 결국은 어찌 보면 생산성이 가장 높은 분야가 이쪽 이제 빅테크 기업들일 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좀 걱정을 해보고 있고요. 예, 저 그래프가요 너무 조그매가지고 눈이 빠질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저 팍 올랐잖아요. 네. 저게 이제 그 고용 그 해고자 수가 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게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고 전체가 그러니까 막판에 지금 한 달 사이에 엄청 오른 거네요. 저렇게 그렇죠. 뛰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늘상 네. 왔다 예. 갔다 하는 이직과 뭐 이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평균적으로 이런 일정 정도의 어떤 숫자들은 나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워낙에 이게 좀 집중적으로 감원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집계된 건수를 보면은 확실히 지난 10월 달에 비해서도 뭐 수치상으로는 4배가 올랐고 이게 사실 절대적인 규모는 과거의 경기 침체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과거와 같은 어떤 실업률의 급등이라든지 또 고용시장의 큰 혼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뭐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지금까지 미국의 고용시장이 너무나 견조하다.
라고 봤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 양상은 조금 다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둔화를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의 중단까지는 될 수 있겠지만 이런 형태의 진행 양상들은 내년에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예, 듭니다. 그렇네요. 그 최근에 저도 이렇게 좀 어떻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빅테크 기업은 좀 이렇게 그 월급도 많이 받고 네, 하는 그런 좋은 이제 자리고 네. 일자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자리인데 불과 6개월 전에 엄청 모자랐잖아요, 사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막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조금 또 그 월급이 높은 사람들 입장에서 느끼는 지금 미국의 느낌은 와 세상이 뭐 완전히 바뀐 것처럼 네. 물론 이제 다른 쪽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전에는 뭐 나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쫙 줄을 섰는데 지금은 다니던 사람들도 눈치가 보이니까 네. 일단 한번 잘려서 아웃되면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분위기는 썰렁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좀 괜찮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결국 많이 이렇게 스필 오버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네. 영향을 많이 줄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아마 지금 걱정되는 건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결국은 약한 고리부터 뭔가 터지게 마련이긴 한데 네. 지금 워낙에 이제 수급 밸런스, 노동에 대한 수급 밸런스가 워낙 초과 수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그렇게 눈에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생산성도 좋고 고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네. 고숙련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쪽 테크 쪽에서 벌써 이런 감원 소식이 된다는 거는 네 번째 그림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번째 그림은 이게 이런 기업들, IT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익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고용이라는 거, 일자리라는 거는 가장 그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경기에 대해서 좀 후행하는 경향, 최소한 동행 내지는 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예상하기에는 오히려 늦은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 고용 지표는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앞서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이런 뭐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네. 뭐 어떤 뭐 쫄트 예. 통계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결국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부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보일 텐데 계속해서 내년부터는 경기 침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 더 망가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에서 끝에 가서 결국 고용에 대한 가장 비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고용도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다. 예, 그렇네요. 이번 주 내일인가요? 내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 내일 뭐 11시 그때 나오는 고용 지표가 이제 점점 중요해지네요. 예. 네. 근데 고용이 이렇게 된다는 건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일단 가장 급한 숙제이기 때문에 네. 뭔가 고용 쪽을 좀 망가뜨리자 뭐 이런 얘기도 앞서서는 있었고 이해는 합니다만 거기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 좀 예. 마음이 계속 그럼요. 좀 쓰이긴 예,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침체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침체가 얕게 올 것인가 뭐 깊게 올 것인가 네. 이런 부분까지도 있고요. 네.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일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연준이 지금 거의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연준을 제외한 넌 US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호주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그다음에 ECB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제1의 통제 수단 목표이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향후에는 경기에 대한 대응 여력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된다. 이게 네. 최근에 쭉 일련의 흐름으로 봤을 때 네. 속도 조절론의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준은 워낙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상대적으로 괜찮고 뭐 여러 가지가 양호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지난 뭐 10월 물가 지표 그리고 11월 FMC부터 그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에 꺼내졌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뭐 지금까지는 경기도 걱정은 하나 반드시 인플레이션부터 잡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네네.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거에서 이제는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경기라는 요소 자체가 고려 대상으로 좀 거론되기 시작했다라는 네. 부분은 뭐 경기에 대한 걱정들은 뭐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 이번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은 좀
천천히 갔지만 다른 나라들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걱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니까 먼저 환율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이제 뭐 재정 정책도 얘기하고 그런 게 한 10월쯤 그랬나요? 10월 맞아요. 초쯤에. 네. 그러면서 사실 환율부터 사실 움직였거든요. 환율 보면 그때 달러 인덱스 115였던 게 110까지 10월 초에 한번 갔고 다시 다 올랐다가 11월 네. 또 내려오고 결국은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이 제일 먼저 좀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네. 이렇게는 안 갈 것이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다른 시장도 많이 쫓아왔는데 이제 외환 시장은 사실 저는 이제 내년에 뭐 인플레이션이랑 달러의 둔화. 네. 사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저는 내년 뭐 연간 전망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드리고 예. 있는데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해서는 뭐 여러 형태로 뭐 오늘 준비해 오기도 했지만 여러 네. 형태로 인플레이션 둔화는 많이들 공감을 하시죠. 네. 하는데 달러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에는 어쨌든 하락 쪽으로 맞춰서 좀 보고 있고 네. 이게 결국 그런 겁니다. 어찌 보면은 달러화를 결정하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심플하게 첫 번째는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보다 강했다. 긴축이. 그래서 더 어떤 달러화에 대한 더 긴축적인 그래서 달러가 더 강해지는 힘이 더 강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거고 그 형태에서는 뭐 20이라든지 아니면 BOJ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디커플링까지 나오면서 네. 달러 강세를 더 힘을 실어줬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럽을 한정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통해서 유럽 경제가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닌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유로 달러 패러티까지 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수급적인 요인을 보면 유로화에 대한 숏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됐어요.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이것도 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네, 오른쪽 그림입니다. 네. 달러에 대한 약세 전망 또는 강세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저는 네. 반대편 통화인 유로화에 대한 분석도 꼭 병행을 해야 된다고 네. 보고 네. 있는데 달러 약세 주장을 드리면서 유로화에 대한 강세 전망이겠죠. 네. 그 얘기인즉슨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유로화는 강세 전환을 할 수 있을까? 네. 여기에서 지금 숏 포지션을 한번 보자고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청산이 되고 있는 과정들. 네. 이게 2017년도에 유로 강세, 달러 약세, 네. 2020년 코로나 국면에서 유로 강세, 달러 약세. 이런 부분에서도 항상 첫 번째 단추로 거론됐던 게 이런 유로화에 대한 숏 포지션의 청산, 네. 그 다음에 매수가 붙으면서 진행이 되는 것들. 사실 그러한 수급 변화 양상은 결국은 유럽 경제나 어떤 유럽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지금까지 나빴던 거는 알고 있고 내년도 뭐 독일이 역성장한다는 거는 이미 다 전망치로 나와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서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을까? 러시아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더 격화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서 패러티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이 매도 포지션이 청산되어 가는 것 그리고 네. 매수 포지션이 붙고 있는 것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제는 달러가 이제 고점에서 내려오겠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리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는 달러가 점점 좀 힘을 잃어갈 수 있겠다. 내년 한 해 국지적으로.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나 미국 그 달러에 대한 위상이나 가치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강세 행보를 보일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뭐 달도 차면 기울듯이 2년 동안 내달렸던 달러는 내년 한 해 한해서는 유럽의 상황 그리고 연준의 어떤 태도 변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달러 약세를 좀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네. 사실 어찌 보면 시장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워낙에 뭐 현금 비중도 높고 자산 배분 형태에서도 좀 이머징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외국인 흐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형태들. 많은 분들이 만일에 진짜 미국 주시장이 오른다면 오를지 내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른다면 한국 시장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분이 더 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금융시장의 리스크 그러면 팍 빠지는 리스크만 생각하잖아요. 위로 팍 오르는 것도 리스크인가요? 업사이드 리스크. 네, 그 업사이드 리스크가 근데 보통은 주식이 없다. 예, 이런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네. 업사이드 리스크 예. 사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느끼시지 않아요. 포모라고 좀 배 아픈 건 있죠. 예. 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용에 대한 그 기본 메커니즘이 BM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네. 대비해서 어떤 뭐 언더, 그렇죠. 오버 뭐 이런 예. 형태의 운용 기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좀 오르는 장에서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냥 배만 아플 뿐이지만 기관들은 이제 성과와 직업이 연동이 없어지는 되니까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위로 오르는 리스크가 사실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외환시장 쪽에는 뭐 그럴 일은 별로 없다고 하겠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날 뭐 극적으로 뭔 일이 일어난다든가 중국이 갑자기 코로나에 관련돼서 스탠스를 바꾼다든가 뭐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일어난다면 뭐 거의 뭐 10%씩은 줄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도 지금 위로도 좀 리스크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네. 마지막 질문이 될 네.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한국은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채팅창에도 좀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속도 조절론이 거의 이제 확실시가 네. 되고 있잖아요. 앞서서 우리는 속도 조절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이런 네. 부분들, 뭐 내년 전망까지도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지난주인가요? 네. 나와서 이제 금통위를 앞두고 분위기상 그리고 금통위원들의 최근의 발언상 25bp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실제로 근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네. 투자 투표권을 행사하는 위원이라면 네. 저는 네. 50bp를 선택하고 맞습니다. 싶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이유는 이제 대외적인 환율 안정 네. 측면이죠.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연준은 어쨌든 지금 속도 조절론이 거론이 되면서 12월 달에 50bp 네. 그리고 나서 최종 금리 수준은 최소 5%라고 거론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행은 25bp 인상을 해서 3.25입니다. 내년 1분기에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어서 한 3.5%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럼 최종적으로 150bp 차이가 나거든요. 네. 최종 금리 수준이 이렇게 150bp에서 내년은 일정 정도 쭉 가져간다는 지금 생각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과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100bp, 150bp까지는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이게 임계치죠. 그러니까 네. 금리 차 이꼴 자본 유출은 아닌데 이런 공식은 아닌데 최소한 버틸 수 있는 체력이라는 게 네. 150bp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사실 그런 식의 예상은 되어 있으나 사실 어쨌든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금융시장의 속성상 미리 우리나라가 먼저 25bp로 해놓으면 네.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더 올린다, 네. 뭐 불이의 어떤 네. 현상으로 더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도 따라서 50bp를 올리게 된다. 네. 이러면 결국 또 한 번 신뢰 문제로 정책에 대한 신뢰 25 문제로 갔다 다시 작동. 50을 네.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더 어떤 좁아진 어떤 막다른 네. 막다른 골문에서 어떤 통화 정책을 운용한다는 게 뭐 시장에서는 여러 형태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정책 당국의 재량권이라는 건 투자자들이나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어떤 제어한다라는 측면에서 재량권을 갖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게 결국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안정을 뭐 과열했을 때는 조금 더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이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지만 네. 대내적으로는 조금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 리스크가 나왔을 때 우리의 대응 여력이 어떨까에 네. 대한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부분. 예, 말씀드리고 안 의원님 싶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네. 25 어차피 3.5까지 갈 거라면 괜히 이번에 조금 올렸다가 다시 이제 그 운신의 폭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 계속 해주셨고요. 사실 어저께 그 뭐 파월이 그렇게 얘기해서 뭐 미국 쪽 분위기가 좀 좋아져서 그런 리스크는 좀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리스크는 계속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SK증권 리서치센터 안영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